네,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오늘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사전 투표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지지층을 향해서 투표 독려에 나섰는데 먼저 여야 대표의 오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전 투표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생각만 하시고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포기나 방관은 중립이 아닙니다. 주권을 포기한 것은 결국 그만큼 누군가가 부당하게 그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판환이다. 우리 국민들이 대항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들으신 대로 여야 대표 모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대표가 공이 이렇게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선 배경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총선에서 사전투표제가 채택이 된 게 19대 총선입니다. 아마 2012년 총선인데 지금까지 총선을 쭉 거치면서 사전투표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10% 초반대이다가 지난 총선 때는 26.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는 거의 36%가 넘었습니다. 물론 대선과 총선은 다르지만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본투표율도 연동이 되니까 투표율 자체가 높아집니다. 2008년도에 아마 48%인가 하는 투표율을 저점으로 찍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계속 54.2%, 58%, 지난 총선 때는 66.2%로 60% 중반대를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에서 기선을 장악하지 못하면 본투표에서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절박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층이 40대 이하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야가 경론을 하고 지지층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야 지지층이든 아니면 중도층이든 간에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투표를 꺼려하는 층들, 지지하는 마음은 있지만 꺼려하는 층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유불리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투표율에서 상승이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민주당은 사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는데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율도 그렇고 사전투표율이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때 대선 직후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던 거죠. 이게 사전투표 플러스 전체 본투표 투표율에 그대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투표 안 할 분들은 원래 안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뭐 사전투표율은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이지 중요한 것은 전체 투표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것은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지난 대선 때가 한 36% 정도였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대선이란 특징상 지지층이 총결집이 이루어지는 선거거든요. 이번 선거의 분위기도 보면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40,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투표 참여 열기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분들이 사전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 대선 정도 또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36% 그 이상도 이번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전투표율은 얼마나 나올 걸로 전망하시는지. 글쎄요, 4년 전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20% 후반대 정도는 저는 보는데 여태까지는 이 사전투표가 사실은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고정관념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와 30대 초반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인 게 대선 전부터입니다. 대선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요. 지금 민주당이 각종 악재 뭐 이런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바닥 민심이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20대, 30대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기존의 분석 틀로는 접근하기는 힘들다.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시 큰 변수 중에 하나 여야 모두 투표율을 꼽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까지 좀 견인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투표율이 65%가 넘게 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전통적인 관념으로 그랬죠. 예를 들어서 60% 정도를 경계를 삼아서 민주당이 줄기차게 역대 총선에서 주장해온 것이 투표율이 높으면 자기들이 이긴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그게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대개 이제 50% 중반대라든가 60%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보수 정당이 이겼던 경우가 많았고 투표율이 크게 약진했을 때는 그 진보적 계열 정당이 이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령 변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월이 가면서 50대 초반이 다소 진보 지지 그 유권자들이 늘어났듯이 20대와 30대에서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놀랍게 봤던 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연령별 지지율이었는데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 열풍이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 진보 내지는 진보 계층들이 지금 표를 던진 지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 20대가 0% 내는 1%, 2%도 안 되는 지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이 과연 기존의 방식대로 정치적 태도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전 양상하고는 크게 다를 것이다. 그래서 연령 변수만으로 가기에는 이 지금 선거 양상이 매우 복잡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꼭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선거의 특징상 양 지지층 결집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이 읍소 전략을 쓰는 것도 선거 패배가 예상되니까 투표 포기하지 말라는 게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뭐 보수 지지층의 투표율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는 보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역대 총선에서의 최고 투표율이 68%였는데 하여간 그 정도 60% 이 중반대를 넘어선다고 하면 그 50대 이하 2030까지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지금 뭐 부원장님께서 하셨지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에 대한 지역구 지지율을 같이 끌어오르는 효과도 있는데 20대의 지지율 0%는 그때 나왔던 한 번의 여론조사고요. 실제 지금 20, 30대에서도 과거 조국 사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2년의 집권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공정과 상식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그런 정치를 해야 했느냐에 대한 실망감이 2030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50대 이하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전체 투표율이 확실히 높아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당이 확실하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내일 사전투표를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정한 사전투표 지역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의미 부여를 굳이 하자면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지지 유세, 그 지원 유세의 동선에 따라서 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핵심 승부처를 수도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을 핵심 승부처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지지율을 일정 정도 견인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서울에서부터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승부처가 경기 남부 지역하고 인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충청대의 수도권 역포일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밀어 올리겠다라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사전 투표 그 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경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볼 때는 전국적인 분위기를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관건 지역은 PK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지원 유세 동선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사전투표 장소에 담긴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동선도 고려하지만 사전 투표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유권자들의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유세 동선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한 축으로는 지금 가 계신 PK 지역에 또 유세가 집중돼 있습니다. 전략 지역이죠. 여기에 승부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대전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 흐름을 중원까지 끌어올려서 특히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권의 민심을 선점한다는 효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도 28개 선거구 중에 20개를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없었던 결과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상의 기대를 한편으로 하고 있지만 경합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정도의 결과를 낸다고 하면 이게 전체 선거 결과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충청권의 승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 사전 투표를 대전에서 함으로써 중원의 중요성을 크게 민주당에서 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내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전원, 그리고 국민의 미래 후보자 전원도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 미래도 그렇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는 수개표가 이뤄진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당의 입장은 뭐냐, 이런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째 부정선거 운동 관련 논란이 있어 왔고, 또 특히 애국적인 고령 연세 많으신 유권자들께서 애국적인 견지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오셨어요. 전자개표비기 문제라든가 그 사전 선거 투표한 관리 문제라든가 이게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보수청, 젊은 보수청, 젊은 청, 유권자청에서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말씀은 사전 투표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쐐기를 공세적으로 박으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4년 동안에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투표한 관리 문제라든가 수개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보완해 왔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두고 망설이는 많은 유권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사전투표의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전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이 분명히 있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좀 불신이 크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보수 유튜버 중에 한 분은 사전투표소에 CCTV를 설치했다가 지금 구속되는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전반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본투표율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고,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관리상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게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실제 제기된 의혹들이
그 투개표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된 바도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휴일까지 끼어서 사전투표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든가 투표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자당에게도 유리하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됐다고 봅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8일째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의 여야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선을 그려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4일차까지 수도권에 집중을 하다가 5일차에 이제 PK 지역으로 갔고요. 그 이후에 6일차에는 충청, 7일차에는 강원으로 향해서 지금 다시 수도권으로 향한 상황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시작해서 6일차까지 인천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또 2일차, 6일차에는 재판에 참석한 일정도 보이고요. 이후에는 제주와 PK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동선이 확실히 좀 다른 게 느껴집니다. 각각의 동선에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를 할 때 갖고 있는 전략적인 밑그림의 차이를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은 굉장히 지역이 중부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충청권 출신들이 경기 남부 지역하고 인천 지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들은 충청 원적 유권자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충청권에서 졌을 때는 전국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간 경우가 많았고요. 충청권에서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전국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충청권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을 역포위해서 올라가는 그 전략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청권을 자주 가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또 민주당은 이게 이제 민주당도 예전에는 충청권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충청권 민심에 대한 기선을 잡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예전의 전략, 호남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서부연합 전략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진 전략을 편다고 해서 PK 지역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두고 도전을 해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확고한 연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 그 유권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천 지역에서 역할을 하면서 동진 전략의 일환이었던 전통적 동진 전략의 일환이었던 PK 지역의 경합 지역, 낙동강 벨트에 주력하면 양쪽 쌍끌이로 해서 전국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지도자들의 행보를 통해서 일정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그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그 대표의 동선이 복잡한 거는 그다지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곳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선거가 다급해졌다는 결과겠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을 보면 뭐 수도권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충청, PK 또 강원까지 굉장히 짧은 일정을 지금 나눠서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국적 판세가 유리하면 안 가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원하고 또 왜 안 오냐는 얘기 여론도 있고 후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잠깐 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일정 자체가 어떤 전략적 배치가 있는 일정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을 지금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다소 다급한 상황 인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오늘은 뭐 이 PK 지역에 계시고 내일 충청권으로 올라오시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또 PK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전략지가 되고 있는 곳이죠. 특히 PK 지역에서는 지난 선거 결과를 넘어서는 어떤 승리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추세도 이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을 드리고 계신다고 보는데 두 가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차이점이 있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무려 3번이나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는 점, 또 이런 두 가지 변수나 일정도 고려된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을 보면 한 위원장은 경기도 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서울 동작과 용산구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 집중 공략하는 배경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수원이 경기 남부 지역의 거점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지역의 열세, 지난 총선 때 서울 경기에서 많이 졌는데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었죠 당시에. 근데 그 패배의 그 거점 지역이 사실은 경기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남부 지역의 거점인 수원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성남 인근 지역이기도 하고 또 수원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이재명 대표 약한 구리자 이재명 대표를 공략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여러 차례 찾은 것 같고요. 또 공을 들이면 민심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용산이나 동작을 찾는 것은 그 지역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민주당 후보가 경합 열세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고 한 곳은 나경원 전 대표가 있는 곳인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면서 경합 열세 지역을 경합 우세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자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선거 전반에 다 공을 들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라는 것은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그 지역에서의 상승 효과를 주변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수원이라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동작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유사명 후보가 아무래도 신인이고 또 늦게 후보가 결정이 돼서 지역 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가 지원하는 것만으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끝까지 봐야 되는 초박빈 선거고요.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특히 용산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장 강조하는 정권 심판론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대통령실이 있었고요. 지금 유권자들이 이 정권 심판론에 가장 중요하게 또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태원 참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상흔과 이 상처가 남아있고 또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도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부각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용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입니다.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있는 건데요. 어제 여야가 내놓은 자체 판세로는 국민의힘은 90석에서 100석,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를 전망했습니다. 두 분은 총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부원장님. 어저께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그 경합 지역이 55곳, 수도권에 26곳이라고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인가요? 누굽니까? 민주당 한병도 위원장, 한병도 위원장이 전망치를 경합 지역 50여 곳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일주일 전에 언론들이 내놨던 경합 지역 3, 40군데보다 이게 경합 지역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양당이 볼 때 출렁거리는 지역이 더 많아졌다. 민심이 출렁거리는 지역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총선은 선거의 특성상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하고 다릅니다. 대선이나 광역단체장과 같은 광역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는 여론조사상의 수치가 거의 2, 3% 이내 근사치까지 맞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총선은 각 당의 그 지지율을 가지고 지역구 판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구별 특성이 있고 그 지역구별로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합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도 총선의 예상치는 발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석 정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 보는 것처럼 민주당이 110석, 국민의힘이 90석 이런 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투표함을 열었을 때는 30석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느냐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어저께 발표됐던 MBS 전국 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했던 1,004명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별 구도도
양상이 달라지는 걸로 변화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일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저도 솔직히 예측을 하기 힘들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내일 이제 여론조사를 해도 또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민심은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표가 금지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과 목표를 가장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이 우세 110곳에 경합지가 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6일 동안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글쎄요.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 특별한 변수는 없는데 적어도 최근 2, 3일간의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1차적 기준은 단독 과반수를 누가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의석을 확보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기준 판세 분석상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대로 150석, 최대한 하면 151석, 그 아니면 단독 과반수를 국내미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물론 그것은 최선의 상황이 국민의힘에 가고 최악의 상황이 민주당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투표율을 높이고 또 악재는 뭐 관리하면서 또 좋은 호재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민심이 지금까지 유리하게 나온 민심이 6일 동안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남은 기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여야는 5%포인트 안팎에서 승부가 날 수 있는 경합선거구를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에서 55곳, 수도권에서 26곳을 박빙 지역구로 좀 제시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전국 49개 선거구가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공이 50여 곳 전후를 지금 박빙 선거구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론의 흐름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기간 동안에 이 박빙 지역구 등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 갈등을 들 수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박단 전공협의회 대표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대통령실에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좀 전해드릴 텐데 먼저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회장이 만나게 됐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 오늘 대화가 성사됐다는 점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대화를 제의한 지 며칠 만에 지금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응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형식 아닙니까? 아마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대화 내용은 비공개로 해달라 이 얘기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과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만나서 뭐 강론까지 세세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2,000명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문제라든가 네. 여태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열린 마음을 서로 확인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대화가 성사됐다는 것은 대화를 할 마음이 양측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열린 마음만 확인되고 나면 이 문제,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큰 의미에서의 갈등의 고리는 어쨌든 단초가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초가 큰 갈등의 고리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총선에 미칠 영향이나 유불리를 떠나서요. 해결이 돼야지요.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 의료 대란 수준의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불안감도 크고요. 어쨌든 전공의가 빨리 복귀해서 의료 현장이 정상화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오늘 전공의 대표를 만나서 보이시고 전공의 측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큰 영향은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 동안에 진행된 상황, 대통령 담화에서부터 그 대통령 담화에 담긴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전공의라든가 의료단체들의 태도 이런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라고까지 단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상황과 갈등을
초래하고 이 상황이 지금까지 오게 되는 데 있어서 정부 책임론이 부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어떤 결과를 내는 건 그 자체로서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총선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2대 미군 성상납 발언 등 막말 논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사과를 했지만 여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또 2대 총동창회가 사퇴를 요구하면서 항의 집회까지 연 상황인데요. 이 막말 논란이 이거는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정 정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수도권 특히 지금 초박빙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전체 선거의 판세를 바꿀 만큼의 큰 영향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발언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또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충분한 사실관계에 기해서 설명을 해도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 특히 대상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죠. 이제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도 사과를 권고하고 본인도 진지하게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관련 단체를 찾아가서 납득할 때까지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으로 보고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게 선거 판세를 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국의 표심에는 영향을 줄 걸로 보진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하고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저는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과를 하면서도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들어요. 내가 경솔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경솔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역사의식이나 여성에 관한 관점을 사과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요. 이게 국민 전체에게 성적 수치심, 천박한 역사의식 뭐 이런 거를 다 노출시켜서 사실 논평을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사태가 벌어지고 며칠이 지나도록 이재명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 입 딱 닫고 있고요. 진보 계열의 여성 단체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한국의 진보 세력이라는 게 자기 정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3% 이내 격차가 났던 지역이 24곳, 8년 전 총선에 대선에 죄송합니다. 총선입니다. 8년 전 총선에서 3% 이내 격차가 났던 곳이 37곳, 8년 전 총선에서 5% 이내 격차가 났던 곳이 67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말 사태가 2% 3% 유권자에게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저는 미친다고 보고요. 이미 그게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현장 검사에 돌입한 금융감독원 총선 전에 중간 결과 발표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양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관건 선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금감원이 중간 결과 발표를 총선 전에 한다면 이것이 총선의 어떤 변수도 될 수 있겠습니까? 큰 변수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정치 개입 의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하는 등의 어떤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감독기관은 행안부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검사 권한이 있거나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대출과 관련된 문제고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검사를 합동을 하자는 요청을 해서 지금 관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조사 결과를 선거 전에 발표하겠다는 것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통상 금감원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이나 여부를 단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겠다. 이게 금감원의 통상적인 발표 수준인데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사안과 관련돼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수사 권한이 있어서 이 불법 여부에 대해서 전부 확인한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급하게 총선 전에 직접 이 사안에 관여하고 결과를 나서서 발표하고 사실 권한을 넘어서는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일정이나 지금 이복현 위원장의 발언 내용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여져서요. 매우 부적절하고 정치에 대한 관여에 대한 비판 소지를 벗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부원장님. 이거 참 민주당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요. 사업자 대출을 새마을금고든 제2금융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사업하고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하고 뭐 내 사업 계획이 이러니까 빌려달라면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 설정할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금융권이에요. 그런데 양문석 후보는 20대 딸이 개인 소득도 없는 딸이 사업자 대출을 11억을 받았다면 참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누구의 백으로 누구의 알선을 받아서 했는지 이거는 불법 부당 대출이고요. 이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걸 대출금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불법하고 부당하다는 게 반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총선 목전에 총선의 악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총선 끝나기 전에 밝혀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금감문장이라도 이건 조속히 서둘러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야 대표들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을 향해서 쓰레기, 일베 출신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제주 4.3 학살의 후예다, 나배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막말 총선을 오히려 여야 대표가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막말도 종류가 있고 뭐 수준이 있는데요. 나배라는 표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정잡배도 안 쓰는 말입니다. 입이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그거를 공당의 후보를 향해서 정당의 공당의 전직 원내대표를 향해서 쓴다는 게요. 이게 정말 야당 대표가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거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전체 여성을 폄하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학살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4.3 추념식에서. 이게 갈라치기 정치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 유권자 갈라치기에서 덕을 보는 그런 식의 그 이적 정치, 편의적 정치는 좀 그만하시면 좋겠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최근에 무슨 가입표 같은 뭐 같은 이런 얘기를 쓰시는데 저는 동일 잣대로 말씀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품위 있는 말을 써야 된다. 품격 있는 말을 써야 되고요. 정치 언어는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대놓고 이렇게 상대방을 낙인 찍게 하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두 분 다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선거 막판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다 보니까 다소 이제 격한 발언이 나오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이런 격한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략적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하면서 지금 그 표현이 매우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설득력 있거나 호소력 있거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격한 표현을 의도로 썼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언어적 습관이든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신으로서의 실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후에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면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언어적 습관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당층 비율이 유독 높은 2030의 표심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20대는 40%, 30대는 33%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이 2030의 높은 표심, 어떤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20, 30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층이지요. 근데 지난 대선 이후에 아무래도 공정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어쨌든 변한 것은 윤석열 정부 2년의 어떤 국정원을 운영을 보면서 결코 그 윤석열 정부 또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정치도 공정이나 상식 그분들이 얘기했던 내용과
다르다. 이런 부분을 체감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분명히 큰 상태에서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뭐 저는 20대가 특히 정치 참여, 선거 참여 의지가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하는 것만이 그나마의 어떤 본인의 삶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대와 30대가 이렇게 집중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 적이 역대 선거사에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20대와 30대가 정치적 칼라 성향이 많이 혼동을 겪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역대 선거 중에서 보면 지난 3년, 약 3년 동안 특히 20대가 굉장한 혼란을 겪었고 정치적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지지 성향이.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암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관념의 프레임으로 그 연령별 선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층에게는 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목은 여든 야든 좀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위주의 선거를 한다든가 혹은 지키지 못할 그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20대, 30대의 마음을 핥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번 선거가 이 부분을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깜깜이 기간 첫날 오늘 두 분과 여러 말씀 나눠봤는데요. 과연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제 6일 뒤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